앱을 기반으로 한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플랫폼 경제 종사자라고 하는데요. IT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이런 업종의 종사자가 전체 취업자의 2%를 넘어섰습니다. 최근에는 보장성 강화를 위한 중요한 조치들이 취해졌는데 이는 고용보험의 기능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 기대됩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가 이를 위한 작은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최근 우리는 급격한 일자리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의 전형이든 전일제, 정규직 일자리, 즉 표준화된 이런 고용 관계지요. 이런 게 점차 점진적으로 약간 그 지위를 그 지위가 약화돼 가고 있고, 시간제라든지 비정규 일자리 그리고 플랫폼 같은 비전통적이지 않은 그리고 비고용 계약 일자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과 인구 구조의 변화, 세계화라는 전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일자리 변화는 앞으로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자리의 변화는 고용보험 제도에 더 많은 역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실을 맺진 못하고 있지만 이런 일자리 변화에 대응해서 고용보험법 개정과 같은 여러 정책적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현실적 상황을 보완하기에 충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현재와 미래의 문제를 완화하고 미래의 대응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변화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에 국제기구 및 많은 국가들도 이에 대응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보험의 적용 대상의 5분류의 교정이나 적용 대상 확대와 같은 것입니다. 외국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한다면 우리의 대응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실업급여가 소정급여일수, 이제 소정급여일수가 바로 수급일수입니다. 수급을 할 수 있는 일수인데요. 그게 길어지면 보통 실업기간이 증가한다. 그리고 실업급여 만료일 근방이 되면 탈출률, 그러니까 실업 상태에서 취업으로의 탈출률이 갑자기 증가한다. 이제 이런 현상이 해외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요. 발견이 되어 왔습니다. 예전에는 이 두 현상은 실업급여의 도덕적 해이와 관련이 있는, 그래서 실업급여 받는 동안은 구직 활동 열심히 안 하다가 실업이 끝나니까 갑자기 재취업 활동을 갑자기 열심히 하기 시작해서 탈출을 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고, 그리고 소정급여 수가 길어지면 그거에 따라 실업급여 그 기간도 다 증가하는, 이제 그게 도덕적 해이와 관련이 있다고 얘기가 되어 왔었는데요. 최근에는 한 2000년대 중반 정도부터는 실업급여가 공급하는 유동성, 그러니까 현금을 실업자한테 줌으로 인해서 그가 보유하고 있는 유동성의 제약, 임금이 없어지니까 그런 거를 완화시켜주는 것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이 이론적으로 증명이 되어 왔습니다. 유동성 제약 완화 효과는 도덕적 해이 현상하고 어떤 결과에서 차이가 날 수 있냐 하면요. 실업급여를 지급했을 때 유동성 제약이 완화되면 좀 더 충실한 구직 활동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실업자의 생활이 안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통한 어떤 구직급여 기간의 그 연장, 그리고 실업 기간의 연장은 경제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재취업의 질을 높여서 매칭의 질을 높이게 되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그 기능을 원활화하고 경제 성장에 오히려 도움이 되는 이제 그런 효과를 보통 경제학에서는 소득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에서의 어떤 그 실업급여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재취업 일자리의 질과 같은 요인, 그게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해보면 어느 정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요. 일단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연장됐을 때 실업 기간이 증가하는지를 확인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실업급여 만료의 근방에서 탈출률의 어떤 증가 현상이 실제 나타나는 게 있는지, 그리고 그다음에 그 결과로 얻어진 재취업 일자리의 질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거를 이제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간단히 그 논문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 소정급여 일수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피보험 기간,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고용보험료를 오랫동안 냈는지와 연령에 따라서 저렇게 촘촘하게 90일, 뭐 120일, 150일, 180, 240 이런 식으로 소정급여 일수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용을 해서 평가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먼저 이거는 뭐냐면 소정급여 일수별로 실업급여를 신청한 날부터 경과 기간별로 재취업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보시면 요 밑에는 이를테면은 90이라고 되어 있으면은 90일이 경과한 겁니다. 신청일로부터. 그리고 여기에 0.2는 취업률입니다. 20%가 취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90일에서 여기 지금 보시면 120일인 사람이 요 진한 선으로 지금 돼 있는데요. 대략 한 20% 정도가 그때 취업을 한다는 얘기가 되고요. 보통 생각하기에는 소정급여 일수가 짧으면 짧을수록 재취업 속도가 빠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재취업 노력이 약화되든 뭐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아마 실업 기간이 길어질 것이다. 재취업 속도도 굉장히 느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보통 하죠. 그런데 실제 남성을 대상으로 이 관계를 보면요. 오히려 150일하고 180일인 사람들이 여기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180일하고 210일인 사람들이 지금 요 선을 따라서 가고 있는데요. 오히려 90일인 사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들입니다. 90일 시점에서 보면은 소정급여 일수가 90일인 사람은 한 7, 8% 정도가 취업을 해 있는데요. 오히려 소정급여 일수가 180일이나 210일인 사람들은 25%가 취업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초반 취업 진도는 남성에 한해서 볼 때는 소정급여 일수 빠른 사람이 아니라 긴 사람 쪽에서 오히려 더 빠르게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르게 소정급여 일수가 짧다고 해서 꼭 재취업 속도가 빠르지 않은 걸로 이제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다음에 제 분석 방법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실업급여는 아까 보셨듯이 연령과 피보험 기간에 따라 소정급여 일수가 다르게 설계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평가할 거냐면 피보험 기간이 3년인 사람을 만약에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3년을 기준으로 하루 모자란 사람들 피보험 기간이 그러면 하루 더 근무한 사람 3년 1일 만에 근무하는 사람하고 소정급여 일수가 30일 딱 차이 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 표로 돌아가시면 여기 지금 1에서 1년 이상 3년 미만은 30세 미만일 경우에 90일을 받을 수 있고요. 3년 이상 5년 미만인 사람은 120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년에서 하루라도 모자라면 90일이고요. 3년에서 하루라도 더 받으면 3년 더 피보험 기간이 있으면 120일을 30일을 더 받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얼마 안 되는 날짜 차이 때문에 굉장히 큰 소정급여 일수의 차이가 한 달이나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을 해서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그 피보험 기간의 차이가 소정급여 일수의 30일의 차이를 낳고요. 아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3년에서 하루 모자라는 사람이나 3년에서 하루 더인 사람이 큰 차이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용을 해서 보통 평가를 할 때 계량경제학에서는 리그레션 디스컨티뉴 디자인이라고 불연속을 회귀 분석하는 설계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바로 그런 포인트를 가지고 평가를 하겠다. 그래서 피보험 기간이 그러니까 근속 기간인 거죠. 쉽게 말해서 근속 기간이 3년에서 하루 모자란 사람보다 하루 긴 사람이 30일을 더 보장을 받았을 때 재취업 기간이 얼마나 늘어나고 재취업 일자리의 질이 어떻게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히 그 어떤 소정급여 일수의 변화가 재취업 소유기간에 통계적인 영향을 주냐 이거는 바로 이 소정급여 일수 만료 전후화 시점에 얼마나 재취업 활동이 상대적으로 더 활발하게 나타나냐 이제 그런 차이로 다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추정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모형을 통해서 했고요. 그 결과만 간단히 보시면 피보험 기간 36개월 전후 해서 재취업 소요 기간은 그러니까 하루라도 더 길어져서 30일의 소정급여에서 더 부여됐을 때 17일 정도가 길어지고요. 대신에 재취업 시의 임금은 약 3.2% 정도
3.3% 정도가 증가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피보험 기간 60개월 전후에서는 재취업 소요 기간이 한 14일 정도, 그러니까 한 2주 정도 증가하고 대신에 재취업 시 임금은 한 4% 정도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12개월이나 121개월 전후에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120개월 전후에서는 제가 여기는 이제 그 고령층이 워낙 많아서 40, 50대 정도에 한정을 해서 다시 분석을 해보니까 소요 기간은 별로 움직이지 않았는데 재취업 임금은 한 7% 정도 증가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 그리고 재취업에 대한 그 임금에 대한 효과는 어디서 제일 많이 나타났냐, 그것도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결론은 이겁니다. 역시 임금에 대한 효과도 그 만료 시점에서 가장 크다. 왜냐하면 논리가 뭐냐면요, 30일 짧은 사람은 만료 시점에서 빠르게 재취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동성이 이제 제약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현금이 공급되지 않아서. 그래서 빨리 취업하는 과정에서 눈높이를 낮추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기간에도 하루 더 근무했다는 이유로 30일을 더 보장받은 사람들은 계속 구직 활동을 압박받지 않고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간에 임금 차이가 확 나게 됩니다. 그게 결과적으로는 전체 그 두 수급자 집단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임금 차이를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120일에서 149일, 이때가 이제 그 60개월 전후 한 사람들은 30일 짧은 사람들이 여기 위치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나타납니다. 11%나 여기서 높게 되고요. 30일 긴 사람들이 여기는 여기가 해당이 되는데 14% 정도가 올라갑니다, 임금이. 그리고 50세 이상은 별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50세 이상 아무래도 고연령층인 게 어떤 특징을 낳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36개월 전후로 해서도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결론을 지으면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덕적 해이로 이런 거 다 해석을 했었는데 이 결과로 보면 알 수 있듯이 재취업 임금의 질이 올라간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관찰이 됩니다. 이 얘기는 결국 유동성 제약을 통해서 소득 효과를 통해서 실업 기간이 증가하게 되는 이제 그런 영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충실한 구직 활동을 통한 어떤 상대적인 일자리의 질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효과를 지금 발휘하고 있다. 그 가능성을 제 연구가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상한액과 관련된 건데요. 이번에는 상한액이 인상이 되면은 지금 우리나라는 4만 원으로 2006년부터 14년까지 이렇게 쭉 왔었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한액이 워낙 최저임금에 연동돼 있어서 빠르게 오르다 보니 상한액도 같이 오르는 이제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제가 굳이 상한액을 선택한 이유는 구직급여액의 효과를 보고 싶은 건데요. 거기에서 이제 제도 변화를 보여주는 게 바로 요 상한액 쪽이어서 선택을 했고요. 그 결과도 사실은 비슷합니다. 이중차분법을 이용을 해서 했다는 점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결과만 보면 재취업 소요 기간이 늘어납니다. 그 임금이 저기 받을 수 있는 액수가 증가를 하면 한 8일 정도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걸로 나타나고 지금 8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재취업 시 임금 그 자체만 놓고 비교를 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안 나오는데 재취업 전후, 그러니까 이직 전과 그리고 재취업 된 다음의 임금 성장률을 비교를 해보면 상한액이 오른 집단, 처치 집단이 한 4.6% 정도 재취업 임금의 질이 올라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결론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실업급여가 갖고 있는 그 효과라고 하는 게 유동성 제약을 완화해서 구직 활동을 충실화시키고 재취업의 질이 개선되는 이 메커니즘이 어느 정도 작동을 하고 있어서 실제 노동시장 매칭의 질을 개선하고 실업자의 생활 안정을 돕는 데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을 가능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2019년 10월부터는 30일씩 다 연장을 했고요. 청년 같은 경우에는 차등도 삭제를 해서 전반적으로 실업급여 기간이 증가를 했는데요. 이제 이와 같은 연구가 그 연구가 보여주듯이 이게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어떤 매칭의 질을 개선하고 실업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는 그런 식의 어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실업급여 소정급여 일수는요. OECD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한 짧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중복지라고 했을 때 OECD 평균 정도의 수준을 의미한다라고 한다면 최대 수급 기간이 적어도 1년은 돼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 생각에는 그걸 목표로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소정급여 일수 체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한액도 지금 하한의 역점으로 2015년부터 인상이 됐던 거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역시 재취업질 상승으로 연결이 되는 측면이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상한액을 한동안 고정을 시켜서 실질적인 보호 수준이 사실은 하락을 하는 장기 국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OECD 국가들 다 찾아보니까 매년 상한액을 고정해 놓는 나라는 없더라고요. 다 인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대부분 다 물가나 임금 인상률 또는 그 두 가지 결합해서 조정을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관련된 제도 도입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에 대한 논의가 지금 현재 논의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지금 현재 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법 적용이 되어 왔고 지속적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어 왔습니다. 2008년, 2012년, 2016년 계속해서 직종이 4개에서 7개, 9개로 확대가 되었고 2019년 10월 7일자에서 당정협의 발표 자료를 보면은 이 숫자가 훨씬 더 앞으로 증가할 것이다라는 사실이 보여지고 있고 사실상 뭐 거의 모든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확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특수형태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특정한 직종을 산재보험법으로 규정을 하여 그 적용 범위를 밝히고 있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개념적인 한계, 그것을 통한 실질적인 산재보험의 적용률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고 특히 맨 아래 대리운전 기사 부분을 보시면 물론 2018년 7월 기준, 그러니까 1년 정도가 지난 자료이긴 합니다만은 8명이 지금 현재 대리운전 기사 중에 산재보험에 가입했다. 아마 2명에서 4명으로 더 줄어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대리운전 기사가 결코 12명만은 아닐 텐데 이 12명이 해당 직종의 이 산재보험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분류가 될 수 있고 그 가운데에서 지금 현재 정말 다섯 손가락에 꼽을 수 있는 사람만이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 산재보험 제도에 대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보호가 어느 정도 많은 문제를 좀 갖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논의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이 개념적인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계속해서 이제 2017년 이후부터 지금 현재까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를 위한 여러 가지 쟁점들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 TF와 함께 논의가 진행이 된 바가 있고요. 또한 일시적으로는 전문가 TF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논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자라고 하는 주장 자체는 간단하지만은 사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누구냐에서부터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둘러싸고는 정말 많은 쟁점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쟁점들 가운데에서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계속 말씀을 드렸듯 적용 대상과 관련한 문제가 있고요. 한편 적용 제외의 범위,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들을 적용 제외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 또 적용 방식, 피보험 자격의 문제,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을 위한 기준기간과 피보험 단위기간의 문제, 또 적용 내용의 문제, 또 실업급여의 그 인정 문제, 어떠한 실업에 대해서 실업급여를 지급할 것인가 하는 문제,
또한 이제 지금 현재 이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 대한 논의에서는 빠질 수가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기존에 특고라고 불리웠던 사람들 중에서도 특히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해서 노무를 제공하는 소위 말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플랫폼 노동자들이 특고 안에 포함시켜서 논의할 것인가 별도로 논의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도 있는데 그러한 문제들까지 지금 현재 근로자와 기존의 자영업자라고 하는 두 부류에 대해 적용되고 있던 고용보험 제도가 이 근로자와 자영업자 이 중간 영역에 속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적용되기 위한 많은 지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 가운데에서 시간 관계상 몇 가지 정도만 간략하게 그 쟁점과 의견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듯 산재보험법상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오긴 했습니다마는 이 개념이 뭐 다들 아시다시피 굉장히 지나치게 제한적이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대리운전 기사의 산재보험 가입률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요. 특히 뭐 국감 과정에서 드러난 자료에 따르면은 지금 현재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분류될 수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13% 정도만이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물론 적용 제외라고 하는 문제가 더 크긴 합니다만은 이 지금 현재 이 개념적인 문제, 다시 말해서 이 근로자와 근로자가 아닌 자가 있는데 근로자와 근로자가 아닌 자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 지금 저 가운데 중간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이 지금 현재 산재보험법상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개념이고 나아가서 굉장히 심각한 오분류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문제점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이 개념을 그대로 사용해서는 고용보험을 통한 어떤 사회 안전망의 강화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목표는 달성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실제 이 산재보험법상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개념이 아주 강하게 집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전속성 개념입니다. 물론 지금은 이 전속성 개념을 상당히 완화하여 해석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전속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여전히 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뭐 긱 이코노미라고 하는 경제 상황 그로부터 나타나는 고용의 특성, 제럴드 프리드만이라는 분이 그 노동연구원 잡지에 투고하신 글을 보니 소비자와 비누 또는 감자칩 브랜드 관계만큼이나 느슨한 그런 고용 관계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런 고용 관계에 과연 고용보험법이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하게도 산재보험법상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개념을 차용해서는 안 될 것이고 이에 대한 재고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뭐 경사노위에서 운영이 되었던 경우 그 위원들의 의견에서도 산재법상의 요건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하여 2017년 이후에 고용보험 제도 개선 TF 또 전문가 TF 등을 통해서 여러 전문가님들께서 노력을 하신 결과를 집대성하여 지금 2018년 11월에 한정혜 의원안을 만들어 올려놓은 상태인데요. 이 한정혜 의원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용보험법의 1차적인 원론적인 적용 확대 대상은 근로자가 아닌 자, 근로자가 당연히 포함되고 자영업자가 당연히 포함되는데 기존의 적용 범위로서 그 중간의 영역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다른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결국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요구하는 어떤 인적 경제적 종속성에서 인적 종속성을 탈락시키고 남는 경제적 아주 느슨한 종속성 개념을 고용보험법의 적용 대상으로 포함시키자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의견이 일치가 되었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경제적 종속성을 가진 사람들을 포괄적으로 포함시킨다라고 했을 때
앞에서 이제 국정 계획에서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 고용보험이라고 하는 보험제도의 보험 행정상 일거의 모든 것을 해결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단계적으로 적용을 해나가자라고 하는데 논의가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플랫폼 노동자와 관련해서 한정혜 의원 안에서는 노무 제공 플랫폼 사업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냈습니다. 즉 플랫폼 노동, 주로 노무 제공, 여러 가지 형태의 플랫폼들이 있습니다만 특히 노무 제공을 매개하는 그런 노무 제공 플랫폼 사업의 사업주에게 그 관리자 책임을 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플랫폼 사업주가 이렇게 있고 플랫폼 사업주가 플랫폼 노동자를 직접 매개하고 있는 경우에는 물론 양자 간에서 고용보험 관계가 성립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렇게 중간에 에이전시가 개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에이전시와 이 플랫폼 노동자 간의 고용보험 관계가 성립을 하되 이 관리를 플랫폼 사업주에게 책임지우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현재 법제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문제는 이런 플랫폼 사업주들에게 무슨 근거로 저런 보험 관리 책임을 지울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근거를 발견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플랫폼 사업주에게 그래서 뭐 보험 관리 비용을 지원해서 일종의 그 보험 관리자처럼 산재보험 그 대행업체처럼 하자는 방안도 있고요. 기타 인센티브를 제공하자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논의들에서 이제 어쨌든 지금 현재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해나가자라고 하는 의지를 볼 수가 있고 다만 이제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이런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서는 제가 어쨌든 노동법을 지금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동법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자꾸만 의문이 드는 것은 플랫폼 사업주와 플랫폼 노동자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이렇게 관리 책임만으로 충분할 것인가라고 하는 의문. 또한 규범적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사용자 책임을 지우는 일종의 사용자 책임을 지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갖는 것이 과연 플랫폼 노동자의 사용사업주로서 누가 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 또한 사회 정책적으로 사회보험제도의 관리 가능성 문제를 고려했을 때에도 이 플랫폼 사업주의 책임을 관리 책임만으로 국한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 등에 대한 여전 고민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사실은 사용자 책임 자체를 플랫폼 사업주에게 부과하고 고용보험 관리 주체로서만이 아니라 보험료를 납부하는 의무자로서도 플랫폼 사업주가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때 플랫폼 사업주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플랫폼 노동자를 지휘 감독하는 플랫폼도 있을 것이고요. 정말 단순한 노동의 중개에만 국한된다라고 하는 플랫폼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고용보험료 부담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 양자 간의 플랫폼 사업주와 에이전시 간의 관계에서 해결을 할 문제이고 사실상 고용보험 관계 자체는 이 양자에서 성립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중요한 문제가 말씀드렸듯 지금 현재에도 고용보험법은 적용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특히 중간에 파란 글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법이 적용 제외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특수형태 경제적 종속자에게도 일정한 적용 제외 기준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논의가 가능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법안에서도 소득이나 노무 제공 계약의 기간 등을 중심으로 해서 대통령령으로 적용 제외 대상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 일주일에 15시간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5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 소득 기준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예컨대 근로자들 15시간 미만 근로를 제공하기 때문에 고용보험법의 적용 대상으로부터 제외되는 근로자들이 전체 근로자의
15%에서 20% 정도가 된다면 예컨대요. 그 정도의 비율이 빠질 수 있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한 빠질 수 있게 소득 구간을 정리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한 7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기준을 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는데 이건 보험은 상당히 보험 정책적인 문제이고 이 적용 제외의 문제는 나중에 뒤에 가시면 이중 취득 문제와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고용보험 수급 자격 이중 취득이 금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법이 만약에 통과된다면 이 이중 취득 금지 조항, 자격 취득 금지 조항이 삭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피보험 자격을 동시에 취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면 한 사람이 두 개의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인데 과연 이 기준들을 어떻게 잡아가야 될 것인가는 상당히 민감하고 또한 중요한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뭐 제도적으로 제가 그 법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상당히 다양한 실증 조사와 경제적 분석을 통해서 나타나야 될 문제라서 저는 문제 제기 정도 하는 것으로만 그치도록 하겠고요. 한편 이제 그 지금 특수형태 그러니까 경제적 종속자들은 일단 고용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출산 전후 휴가라든지 뭐 아니면 육아 휴직이라든지 하는 것을 사실상 권리를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대신 고용보험법에서는 출산급여 또 육아휴직급여 같은 것을 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 논의가 있었는데 육아휴직 문제는 조금 좀 많은 고려 사항들이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출산 전후 급여라고 해서 이 경제적 종속성을 가진 분들에게도 그 출산급여 제도를 인정하는 것으로 방향이 잡혀져 있습니다. 법안에서는. 한편 아주 민감한 문제 중에 하나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이 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업의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자영업자와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에서 소득의 감소가 실업의 인정, 사실상 폐업이 전제되어야 하지만은요, 실업의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로자도 또한 뭐 임금 체불이라든지 하는 것을 이유로 해서 이직하게 되는 것이 실업급여를 제한하지 않는 사유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상의 소득의 감소에 의한 실업이 인정이 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그 경제적 종속성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어느 정도 어떤 범위로 인정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뭐 별도의 기준을 둘 것인가 하는 논의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한정혜 의원 안에서는 이러한 소득 감소를 기준으로 하는 실업 자체를 지금 현재 자영업자에 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만 몇 가지를 좀 제 개인적인 뭐 의견을 좀 제시를 해드리면 일단 전체 그 실증적인 그 실업급여 효과를 볼 때 소정급여일 수를 중심으로 봤어요. 이건 보장 기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사실은 그거 말고 주로 많이 봤던 것은 보장 수준이라고 할 수 있고 보장 수준은 보통 그 소득 대체율을 많이 보게 돼 있죠. 소득 대체율에 대한 효과를 보는 것은 우리나라 굉장히 사실 연구자 입장에서 좋은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업급여의 소득 대체율이 계속해서 증가를 해왔던 양상을 보였거든요. 그 이유는 하한액이 계속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하한액은 아시다시피 최저임금 90%로 정해지는데 이 하한액이 최저임금이 올라감에 따라서 올라가기 때문에 소득 대체율은 계속해서 올라갔던 것이죠. 그래서 그 소득 대체율의 효과를 보는 것이 우리나라 실업급여의 그 고용 효과를 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였는데 여기서는 소정급여일 수를 봤어요. 근데 그 10월부터 실업급여 제도가 개선이 되는데 거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지점이 소정급여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좀 더 지켜보고 데이터가 나오면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 하한액이 그 이전과 같이 올라가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 기준으로 하한액의 실업급여 지급 대상자의 85%가 하한액 적용자가 됩니다. 그거는 최저임금하고 연동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실제 50%로 받게 되는 사람은 1%도 안 되는 수준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실업급여 제도를 바꾸지 않을 수밖에 없는 사실은 상황을 이미 맞닥뜨린 상황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뭐 바꾸게 된 게 평균 임금의 60%로 바꾸고 최저임금은 연동률을 90%에서 80% 낮춘 거죠. 그래서 올해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동 비율을 80%로 낮췄기 때문에 실제 하한액 수준은 거의 같아요. 작년하고. 그렇다는 얘기는 그 소득 대체율에 있어서는 큰 영향이 그 차원에서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요. 다만 이제 평균 임금 60%로 올렸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따른 영향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있을 텐데 가장 결정적인 건 역시 그 소정 급여일수를 연장한 것이 가장 결정적이었고 그것이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효과를 보여주는 것은 꽤 의미가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가가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저는 그 앞으로 어떻게 될지 상당히 궁금하긴 합니다. 이제 10월부터 이 제도가 개선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 분석 내용 앞에 분석 내용에서는 그 고용의 질을 이제 임금으로 봤죠. 임금으로 보는 것은 뭐 적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얘기하는 그 고용 안정성을 좀 더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재취업 고용 기간이라든지 이 고용 안정성 측면에서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려면 현재 10월에 시행됐으니까 실업급여를 받고 그 다음에 재취업이 된 다음에 그 재취업된 곳에서의 그 고용 지속 기간들을 보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최소한 1년 이상 시간을 두고 관찰해 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그때 가서 또 이 제도 개선이 어떤 양상을 보일지 뭐 실증적으로 좀 분석해 봐야 되겠죠. 저는 최저임금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우리나라의 고용 구조가 어떻다라고 보냐면 가장 중요한 특징은 굉장히 노동력 변동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용보험 데이터 상으로 봤을 때도 대략 한 650만 이상이 취득을 하고 연간 그다음에 600만 이상이 상실을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동을 하는 거죠. 실제로 새로 취득한 사람의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고용기간이 지속되는 비율이 50%가 안 됩니다. 그리고 1년 지속되는 비율도 한 겨우 60% 정도거든요. 그러면 들어와서 나가고 반복된 고용과 반복된 실업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동시장의 동학적 측면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선할 필요는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잦은 고용과 실업이 반복되는 것은 뭐 개인의 탐색 비용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사실 숙련 형성하는 데 제약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의 고용 구조를 개선하는 노력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가장 강력한 정책 수단은 사실 최저임금하고 실업급여라고 봅니다. 실업급여의 이번에 보장성 강화가 이런 고용의 질을 얼마만큼 높일지에 대해서는 기대가 되는 거고요. 그 발표에서도 그런 뭐 임금 측면에서 봤지만 그런 고용 구조를 개선하는 그런 어떤 효과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보고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는 연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논의가 나온 지 진짜 오래된 것 같은데 한 3, 4년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생각해 보면 산재보험도 2003년도에 논의가 나오기 시작해서 2008년 7월에 처음으로 적용이 된 거 보면 이제 적용될 때가 다가왔다. 근데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에 대해서 고용보험을 적용하겠다라는 아이디어 자체가 기업과 노무 공급을 계약한 개인, 여기서 경제적 종속자라고 표현하는 개인의 생업 중단 위험에 대해서 사회가 집합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다. 즉 이게 이제 고용관계 외부화에 의해서 특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할 때 종사자의 실업 위험에 대해서 즉 다른 말로 하자면 사용자의 해고 비용 중 일부를 사업주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의미나 선언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의의라고 생각을 하고, 그럴 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란 용어는 산재보험에서 법률 용어인 최초로 사용된 법률 용어인 동시에 보통 명사로도 사용되는데, 지금 고용보험에서 이걸 넓게 수용한 취지에 대해서 일단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혹은 1인 노무 위탁자, 경제적 종속자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습이 다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기업이 책임져야 된다는 근거를 이 사람들의 작업 행태가 근로자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맨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들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거는 근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이유가 기업이 외부화를 통해서 산재 비용이나 해고 비용까지 개인에게 전가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논지가 취지가 아니었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지금 연결시켜서 얘기를 하자면 그렇고, 이 사람들이 일하는 중간의 행태는 근로자와 비슷할지 몰라도 일을 하거나 그만두거나 뭐 이런 거를 결정하거나 이런 거는 상당히 자영업주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자영업주와 유사하다고 이런 보호가 필요 없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들어가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짤 때는 자영업주와 유사한 측면이 있는 걸 좀 고려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은정 교수님 지금 이야기하신 것 중에서 적용 대상이 산재보험 틀을 넘어서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그다음에 경제적 종속자로 불릴지 뭘로 불릴지 모르지만 그런 포괄적 개념을 선택하되 단계적인 적용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에서 잘한 게 지금 업무의 전속성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에서 아까 대리운전기사 12명 표 보셨을 텐데 그게 업무의 전속성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어느 한 회사랑만 전속적으로 계약하고 지침에는 두 회사까지는 봐준다 뭐 이러는데 사실상 그보다 넓으니까 점점 줄어가요, 그 숫자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용보험이 잘하신 것 같고, 비대체성에 대한 문제제기, 박은정 교수님이 하신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는데, 특고를 보다 보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작업 단위가 2명 이상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을 경제적 종속자의 한 단위로 봐야 될지 아니면 사업주 근로자로 받아들여야 할지가 좀 의문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 3가지 정도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피보험 자격 이중 취득과 일용근로의 차이가 이걸 꽤 오래 봤는데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계약 관계가 1개월 미만은 무조건 일용근로자로 취급하고, 그다음에 복수 일자리를 가진 경제적 종속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결론은 아직 없고, 이중 취득의 경우에는 적용 제외 기준을 설정할 때, 실업을 인정할 때 전부 이걸 더해야 되는데, 그러면 실제로 내는 사업주는 이 돈을 어떻게 알고 내냐라는 의문이 늘 얘기가 되고 여기서 얘기가 멈추는데, 더 생각을 해보면 실은 산재보험에서 그 전에 계산 정산 이런 것을 했듯이 요즘은 어디서 하고 있냐면 국세청에서 EITC를 돌려줄 때 너가 번 돈을 다 합쳐봤더니 네가 돈을 벌고 있지만 일정 소득 금액 이하구나 하고 돈을 주거나, 아니면 너는 돈을 줄 필요가 없다를 이미 국세청에서 하고 있는데, 돈을 거둘 때 이렇게 복수 일자리를 가진 사람 무조건 뛴 다음에 EITC 돌려줄 때 같이 환급하는 방향으로, 물론 그 사람이 해당이 되면 환급 안 해도 되겠죠. 그런 거를 좀 고려해보고, 그다음에 부분급여 제도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사실 이중취득 이야기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중취득 하려면 부분급여 제도가 만들어져야 되고, 소득 감소에 의한 전업 내지는 실직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이럴 때 이 부분에서 자영업자 기준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 맨 앞에서 이 사람들이 일을 그만두고 말고 하는 결정은 자영업자랑 유사한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얘기는 별로 드릴 필요가 없는 얘기로 결론이 났지만 특거에 대해서 따로 분리해서 제정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특거와 임금근로 내지는 특거와 일용을 오가면서 하는 거를 정리하기가 훨씬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두 번째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